반갑습니다. 장기 투자하는 파더 장투빠입니다. 자, 테슬라 주가 상승의 진짜 열쇠는 더 이상 자동차 판매량이 있지 않습니다. 하늘을 장악한 스타링크부터 마진율이 폭발하는 에너지 사업, 그리고 기업 가치를 완전히 뒤바꿀 100억 마일 자율주행 데이터까지 일론 머스크가 완성해가는 거대한 AI 제국의 밑그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요, 엔비디아로 시작해 볼 건데, 엔비디아가 준비 중인 다다음 세대 인공지능 칩인 루빈의 출시 일정이 조금 지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유는 기술적 한계 때문이라는데요. AI 연산 속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필수적인 최신 메모리 반도체 HBM4를 칩과 결합해 테스트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훨씬 까다롭다고 합니다. 게다가 수만 개의 그래픽 카드를 하나로 묶어 데이터를 주고받게 하는 통신망 기술을 차세대인 커넥트 X9으로 넘기는 과정에서도 병목 현상이 발생했다고 해요. 칩 성능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 뿜어내는 막대한 열을 기존 선풍기 같은 공기 냉각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서 시스템 전체에 차가운 액체를 순환시키는 복잡한 수랭식 냉각 방식을 필수로 도입해야 하는 점도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2026년에 본격적으로 출시하려던 루빈의 일정이 미뤄지고 그 빈자리는 이제 막 시장에 풀리기 시작한 최신 칩인 블랙웰이 아주 훌륭하게 메울 예정입니다. 2026년 엔비디아의 최고급 AI 칩 출하량 중 블랙웰이 무려 71%를 차지하며 시장의 완전한 주력이 될 전망이고요. 반면 루빈의 비중은 22%, 구형 주력 모델이었던 호퍼는 7%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루빈이 늦게 나오면 엔비디아한테 안 좋은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체적인 성장세나 시장 지배력에는 전혀 타격이 없습니다. 2026년 최고급 AI 칩 전체 출하량은 여전히 작년 대비 26%나 폭발적으로 성장할 전망이거든요. 무엇보다 엔비디아의 전략이 아주 공격적입니다. 지금까지는 챗GPT 같은 AI를 똑똑하게 가르치는 이른바 학습용 시장을 독점해 왔다면 이제는 완성된 AI가 사용자 질문에 실제 답변을 내놓는 추론 시장까지 싹쓸이 하려고 합니다. 이 추론 시장을 겨냥해 LPU라는 새로운 칩을 2026년에 수십만 대 단위로 찍어내고 2027년에는 2배로 늘려서 다른 경쟁자들이 아예 발을 못 붙이게 만들겠다는 그런 심산이죠. 사실 엔비디아가 전 세계 데이터 센터 그래픽 카드 시장의 86%를 독점하며 이렇게 압도적인 위치를 유지하는 진짜 이유는 하드웨어 칩 성능 때문만은 아닙니다. 바로 20년 가까이 쌓아온 쿠다라는 강력한 소프트웨어 생태계 덕분인데요. 개발자들이 AI 모델을 설계하고 연산 속도를 끌어올리는 모든 과정이 철저하게 엔비디아 칩에 맞춰져 있어서 다른 회사 칩으로 넘어가고 싶어도 넘어갈 수가 없는 이른바 락인 효과에 갇혀버린 겁니다. 똑같은 칩을 써도 이 소프트웨어를 얼마나 잘 최적화하느냐에 따라 처리 속도가 3배나 차이 날 정도니까요. 이미 쿠다에 맞춰서 짠 엄청난 양의 코드를 다른 회사 칩용으로 다시 쓰고 검증하려면 어마어마한 돈과 시간이 듭니다. 그래서 구글이나 중국 화웨이 그리고 한국의 AI 반도체 기업들도 이 쿠다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글로벌 오픈소스 표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독자적인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죠. 결국 클라우드 기업이나 대기업들이 엔비디아를 버리고 다른 칩을 선택하게 만들려면 단순히 칩 가격이 싼 게 아니라 전기세,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 인력 재교육 비용까지 모두 합친 총 소유 비용 측면에서 확실히 유리하다는 걸 증명해야만 합니다. 엔비디아가 AI 생태계로 전 세계를 연결하고 있다면 하늘 위에서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인터넷 생태계를 완전히 뒤바꾸고 있어요. 영국 항공사인 버진 아틀란틱이 자사 여객기에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를 도입하는 일정을 크게 앞당겼다는 소식입니다. 당초 올해 3분기로 예정되어 있던 계획을 수정해서 당장 다음 달인 5월 초부터 첫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하네요. 첫 번째로 스타링크가 탑재될 여객기는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뉴욕 JFK 공항으로 향하는 에어버스 A350 기종입니다. 스타링크 시스템은 다른 기존 기내 인터넷 장비들보다 설치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전체 항공기로 확대되는 속도도 엄청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초여름까지 모든 A350 기종에 설치를 완료하고 하반기부터는 보잉 787 기종으로 넘어가서 올해 말까지 전체 항공기의 3분의 2를 스타링크로 덮을 예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내년인 2027년에는 에어버스 A330 네오 기종까지 마무리가 되면서 버진 아틀란틱의 모든 비행기에서 100% 초고속 인터넷을 즐길 수 있게 된다고 하네요. 가장 놀라운 점은 버진 아틀란틱의 마일리지 프로그램인 플라잉 클럽 회원이라면 비행기에 탑승하는 순간부터 이 서비스를 전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스타링크는 고도 수백 킬로미터에 떠있는 저궤도 위성을 사용하기 때문에 인터넷 속도가 아주 빠르고 명령을 주고받는데 걸리는 시간인 지연율도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도 지상에 있는 것처럼 넷플릭스 같은 고화질 스트리밍 영상은 물론이고 실시간 스포츠 중계나 화상통화, 친구들과의 온라인 게임까지 끊김없이 즐길 수 있다고 하죠. 게다가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등 여러 기기들을 동시에 연결해서 쓸 수도 있어서 하늘 위 비행기 안이 마치 내 집 거실처럼 편안하게 세상과 연결되는 그런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하네요. 자,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하늘을 지배하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는 땅 위에서 엄청난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내놓은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요. 테슬라는 현재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와 회사의 미래 가치를 입증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다고 합니다. 핵심은 바로 테슬라 차량들이 도로를 달리며 실시간으로 쌓고 있는 완전 자율주행 FSD의 누적 주행 거리 데이터입니다. 현재 테슬라 차주들은 매일 약 1850만 마일씩 FSD를 켜고 주행하고 있는데요. 이 속도라면 다가오는 5월 말 이전에는 누적 주행거리가 자그마치 100억 마일,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약 161억 킬로미터를 돌파하게 됩니다. 일론 머스크는 예전부터 이 100억 마일이라는 엄청난 데이터의 양이 사람이 운전석에서 전혀 개입할 필요 없는 비감독형 자율주행을 완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열쇠라고 강조해왔죠. 게다가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에서 FSD 사용 승인이 본격적으로 나기 시작하면 데이터가 쌓이는 속도는 지금보다 훨씬 가파르게 올라가고 AI가 스스로 학습해서 똑똑해지는 속도 역시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 100억 마일 돌파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테슬라의 돈 문제, 즉 주가나 기업 가치와 직접적으로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현재 테슬라는 자율주행을 위한 AI 인프라와 슈퍼컴퓨터 설비 등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어서 작년 대비 자본 지출을 2배 이상 늘린 상태입니다. 들어오는 돈보다 투자하는 돈이 더 많다 보니 회사의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테슬라가 이렇게 막대한 돈을 펑펑 쓰는데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 당연히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바로 이때 100억 마일 돌파라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자율주행 성능이 획기적으로 좋아진다는 걸 증명해야만 투자자들을 납득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사람 없이 혼자 돌아다니며 돈을 버는 무인 택시, 로보택시 군단을 실제로 운영할 수 있다는 실질적인 진전을 보여줘야 한다는 그런 거죠. 모건 스탠리는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415달러로 제시했습니다. 현재 주가 대비 약 20% 정도 더 오를 여력이 있다고 본 건데요. 흥미로운 건 테슬라를 더 이상 단순히 자동차를 만들어 파는 회사가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움직이는 AI, 즉 피지컬 AI 분야의 리더로 평가했다는 점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계산한 테슬라의 밸류에이션 구성을 보면 자동차 사업 가치는 45달러에 불과합니다. 반면 로보택시 같은 모빌리티 서비스가 125달러, 소프트웨어 기반의 네트워크 서비스가 146달러,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가 60달러를 차지하고 있죠. 비록 지금 전기차 시장의 성장이 조금 둔화되고 자동차 마진이 깎이고 있지만 테슬라가 준비하고 있는 자율주행, 에너지, 로봇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기술력과 소비자들이 매달 돈을 내고 구독하는 고마진 소프트웨어 수익 모델이
그 한계를 충분히 뛰어넘어 기업 가치를 끌어올릴 것이라는 게 모건 스탠리의 최종 결론입니다. 자, 그럼 화제를 돌려서 다음 소식은요. 테슬라의 대형 전기 트럭인 세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는 5월 4일에서 7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북미 최대 규모의 상용차 박람회인 ACT 엑스포가 열리는데요. 테슬라가 이곳에 진짜 도로를 달릴 양산형 세미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단순히 전시만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대형 트럭 면허인 CDL을 가진 분들은 직접 운전해 볼 수도 있고 면허가 없어도 조수석에 동승해서 체험해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이번에 나오는 양산형 모델은 예전에 공개됐던 초기 모델에서 엄청난 업그레이드가 있었는데요. 우선 기존에 기름을 쓰던 유압식 조향장치 대신에 100% 전자식 조향 보조장치를 넣어서 훨씬 정밀하고 효율적으로 운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트럭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서 적용했고 일반 자동차에 쓰이는 12V 시스템 대신 48V 전력 시스템을 도입을 했죠. 이렇게 하면 전선 무게도 줄이고 전기 효율도 극대화할 수 있거든요. 배터리도 무려 160만 킬로미터의 수명을 버틸 수 있게 설계된 테슬라의 최신 4680 원통형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바로 다이어트인데요. 이전 세미 모델보다 무게를 무려 450kg 정도나 덜어냈는데요. 트럭 자체가 가벼워지면 그만큼 법적으로 실을 수 있는 화물의 양이 늘어나니까 물류 회사들 입장에서는 정말 엄청난 장점이 됩니다. 여기에 테슬라 모델 Y 스타일의 라이트 바를 달아서 전비, 즉 전기차의 연비도 크게 향상을 시켰죠. 세미는 스탠다드와 롱레인지 두 가지 트림으로 나뉩니다. 스탠다드 모델은 화물을 약 37톤 꽉 채우고도 한 번 충전으로 523km 정도를 달릴 수 있습니다. 트럭 자체 무게는 9톤이 채 안 되고요. 뒷바퀴 쪽에 3개의 독립적인 모터가 들어갑니다. 충전도 상용차 전용 초고속 충전 규격을 써서 단 30분 만에 전체 배터리의 60%를 채울 수 있다 하죠. 또 트레일러에 냉동 탑차나 크레인 같은 장비를 연결할 때 트럭에 전기를 끌어다 쓸 수 있는 ePTO 기능도 최대 25kW까지 지원하고 나중에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하드웨어 설계도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롱레인지 모델은 배터리가 더 많이 들어가서 무게는 10.4톤 정도로 조금 더 무겁지만 화물을 꽉 채우고도 무려 804km를 달릴 수 있죠. 배터리가 큰 만큼 무려 1200kW라는 어마어마한 초고속 충전을 지원해서 배터리를 순식간에 채울 수 있습니다. 결국 테슬라 세미가 대형 전기 트럭의 가장 큰 숙제였던 무거운 무게를 해결하면서 진짜 물류 시장에 투입될 준비를 완벽하게 마쳤다는 게 핵심입니다. 다음은 테슬라의 주머니를 아주 두둑하게 채워주고 있는 에너지 사업 소식인데요. 테슬라가 벨기에의 친환경 에너지 기업인 에너지 솔루션스 그룹으로부터 우리 돈으로 약 1100억 원 규모의 메가팩 주문을 따냈다는 소식입니다. 메가팩은 건물만큼 커다란 초대형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배터리들이 벨기에 지역에 설치돼서 2027년부터 전력망에 연결될 예정입니다. 이게 용량이 무려 304메가와트시인데 쉽게 말해서 남는 태양광이나 풍력 전기를 저장해뒀다가 사람들이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피크 시간에 4시간 동안이나 넉넉하게 전기를 뿜어낼 수 있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사실 지금 테슬라를 먹여 살리고 있는 진짜 핵심은 자동차가 아니라 이 에너지 부문인데요. 2025년 실적을 보면 에너지 저장 장치 설치량이 전년 대비 무려 49%나 폭증했고 마진율이 무려 30% 수준에 달하는 기록적인 수치를 보여줬죠. 반면에 자동차 부문은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판매량도 8.5% 정도 줄고 마진율도 17에서 18% 수준에 머물렀거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서 전기가 엄청나게 필요해지고 있고요. 친환경 에너지로 넘어가는 추세라 남는 전기를 저장해두는 대규모 배터리가 그야말로 필수 인프라가 됐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가정용 배터리들을 묶어서 하나의 발전소처럼 쓰는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있고요. 정전이 잦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일본 같은 곳에서도 대규모 배터리 프로젝트가 공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 전 세계적인 에너지 저장 인프라 열풍 속에서
압도적인 실적을 내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요. 특히 2026년 하반기부터 차세대 모델인 메가팩3의 배송이 시작되고 텍사스 휴스턴에 짓고 있는 새로운 메가팩토리까지 가동되면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 성장 속도는 지금보다 훨씬 더 빨라질 전망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럽에서 들려온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FSD 관련 아주 반가운 소식인데요. 엊그제 네덜란드의 도로교통청이 테슬라의 FSD 시스템에 대해 유럽 최초로 공식 승인을 내렸다는 소식이 있었죠. 유럽연합은 한 나라에서 승인을 받으면 다른 회원국들에게도 기준점이 되어서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이번에 벨기에 연방정부의 장관 측에서 자율주행 관련 유럽 법안을 아주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공식 서한을 발표했습니다. 이 문서의 핵심은 벨기에 정부 차원에서 유럽연합의 자율주행 규제 논의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자율주행 도입에 엄청나게 개방적이고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네덜란드에서 첫 테이프를 끊어준 상황에서 이웃 나라인 벨기에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문을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유럽에 있는 테슬라 차주분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도로에서 FSD를 써볼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테슬라 투자자분들에게도 유럽 시장의 자율주행 도입 시기가 앞당겨진다는 점에서 아주 기분 좋은 호재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소식에 대해 구독자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장기 투자하는 바더 장투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